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사흘간의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파업 참가 비중이 사업용 화물차의 5% 이내여서 영향은 적을 거라고 국토교통부는 내다봅니다만 5%가 겪는 어려움은 나머지 95%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악한 처우나 근무 환경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개선책을 마련토록 촉구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이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위중증 환자가 처음으로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의료 여력이 소진된 상태라며 내일 추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을 새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고 쇄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합류가 불발된 국민의힘은 선대위 1차 인선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업체가 이 후보에게 고액을 후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처가의 양평 땅 특혜 개발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조카의 명의로 거래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당직에 이재명 후보 측근 의원들을 임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쇄신 방침에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한 민주당은 하루 만에 곧바로 후속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후임 사무총장의 김영진 의원을, 새 전략기획위원장에는 강훈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 후보의 측근 인사들인데 당과 선대위를 유능하고 기동력 있게 탈바꿈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당과 선대위,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체제로의 변화, 그를 통해서 선대본부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일중심의 실무형 선대위로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신임 사무총장은 선대위 16개 본부를 67개로 간소화하고 신속 대응체제로 바꾸겠다는 큰 틀을 밝혔습니다. 또 의원 1명이 1개 지역을 책임지고 2개 직능단체를 조직하며 3명의 새로운 인물을 추천하는 이른바 123 캠페인 구상도 내놨습니다. 이 후보의 의중을 잘 아는 두 의원이 전면에 배치되면서 이 후보의 이른바 친정체제 구축이 속도를 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경선부터 이 후보를 도운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과 조정식 상임총괄본부장, 박홍근 비서실장도 새로운 민주당의 미랄이 되겠다며 일제히 선대위직을 내려놓으면서 이 후보의 쇄신에 힘을 실었습니다. 잇따른 동참에 이 후보는 야당 반대를 돌파하고 과감한 민생개혁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협치도 중요하지만 협치를 빙자한 국정방해, 개혁방해, 민생방해에 대해서는 원칙을 가지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국민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는 특유의 은발에서 어두운 색으로 염색하면서 차림새에도 큰 변화를 줬습니다. 예비역 여성 군인들을 만나 군대 내 성폭력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외신기자 간담회에서는 한일 관계와 남북 관계 개선을 강조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직접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 그 기조를 일본이 지켜나간다면 얼마든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속도감 있는 인사로 이재명식 민주당 쇄신에 첫삽을 뜬 이재명 후보는 3박 4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아 전통적인 지지 기반 다지기에 나섭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그룹의 임원들이 이 후보에게 고액 후원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처가의 양평 땅 특혜 개발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 경선 과정에서 받은 후원금 내역입니다. 논란이 된 건 500만 원 이상 낸 고액 후원자 명단. 과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쌍방울 그룹 임원들이 일부 포함됐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의 연결고리가 아니냐는 주장에 이 후보는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왜 우리 윤석열 후보는 화천대유 부정비리의 출발점인 대출비리를 봐주었을까? 이런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혹을 벼르고 있던 국민의힘은 곧장 공세에 나섰습니다. 쌍방울그룹이 이 후보의 금고냐며 뇌물인지 뒷돈인지 검은 거래를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3년 동안 현금으로 사용한 업무 추진비가 억대에 달한다며 부당하게 사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업무 추진비에서 현금으로 150만 원을 빼서 지속적으로 줬다. 이게 급여를 추가적으로 줬다는 의혹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윤 후보 처가 소유 회사가 개발 사업을 진행한 공흥지구 토지 대부분이 윤 후보 장모나 처가 회사 소유란 겁니다. 미리 일대 땅을 다 사놓고 민간 사업자로 지정돼 셀프 개발을 진행하면서 토지 수용 보상금까지 독차지한 거라며 관련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공공개발이 양평군의 반대로 무산되는 과정에 이미 인근 13개 지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일가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이에 윤 후보 측은 법인이 자기 소유 토지를 개발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며 받은 적도 없는 토지 수용금을 부풀리는 건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야의 선대위 재편과 인선이 본격화하면서 기싸움 역시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상대당 대선 후보를 향한 비방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거운동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선대위 본부장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어제 만찬 회동에서도 끝내 거리를 좁히지 못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는 사실상 결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1차 주요 인선을 공개했습니다. 실무지휘관인 분야별 총괄본부장에는 이준석 대표와 주호영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 중량감 있는 인선을 뒀고 현역 여성 의원 3명을 대여 언론 업무를 담당할 공보라인에 전면 배치하는 등 실무 뼈대를 갖췄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을 염두에 둔 원톱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는 일단 비워둔 채 선대위를 먼저 가동한 겁니다. 선거운동이 더 지체돼서는 좀 곤란하고 지금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우리가 이제 뛰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 하루 전 긴급 회동이 빈손으로 끝난 상황. 결별이라고 하기엔 이르지만 두 사람의 극적인 봉합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 측이 최후 통첩을 보낸 거라는 언론 보도에 잘 됐다, 밖에서 돕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다며 냉랭한 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어제 만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이 있었던 건가요? 할 말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대선 후보가 선출된 뒤 20일이 지나도록 선대위를 둘러싼 진통이 끝나지 않자 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체제에서 새로 합류한 대변인들이 당의 신선한 엔진이 꺼져가는 것 같다. 선거는 다 이긴 듯한 모습이고 전략은 없다며 자성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준석 대표 역시 김 전 위원장이 지금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더는 분란을 키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 합류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후보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저는 또 우리 당원들은 우리가 민주적으로 선출한 후보를 지원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의 의중에 다 맡기는 것입니다. 가동을 시작한 윤석열 선대위가 김 전 위원장과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는 평가 속에서 과연 어떤 전략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는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모두 선거대책위원회 진영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당 쇄신 차원에서 모두 사퇴를 했습니다. 자진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 후속 인사로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역시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이 들어갔다. 예. 이건 뭐 예상된
했던 거 그대로겠죠.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재명 후보, 이제 이재명 후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은 대선 과정에 있어서 본인의 색깔이 명확하게 드러난 그런 전략도 세우고 그런 민주당으로 탈피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뭐 사과도 하고 쇄신과 개혁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국민적 비난을 받았고 국민적 신뢰를 잃었으니 그걸 다시 회복하는 일은 결국 쇄신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고 당이 이재명의 어떤 스타일대로 바뀌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사무총장의 김영진 의원 7인의 멤버라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이제 측근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그 국회에 있는 의원들 중에요. 그 7인의 멤버 중에 한 분이시고 그다음에 강훈식 의원을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사무총장은 대선 과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정을 담당을 하고요. 인사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손발 노릇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보와 가장 손발이 잘 맞고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을 사무총장에 앉혀서 좀 더 기민하게 민주당이 움직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런 점은 그동안 아쉬움으로 지적됐던 선대위의 역할 또 운영이 상당 부분 변화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이야기하시는 도중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와 가장 가까운 의원들 7인회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여기 이제 김영진 후보는 사무총장으로 들어갔고 김영진 의원은 뭐 정성호, 김병욱, 임종석 죽인데 그럼 이 의원들도 이제 순서대로 여기저기 포진이 될까요?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선대위의 직책들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본부장이든 아니면 뭐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든 이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예전부터 이재명 후보와 손발을 같이 맞춰왔고 또 그냥 눈빛만 봐도 서로 의사가 표현되는 그런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이분들이 전면에 나서서 선거를 이끌어 간다고 하면 이재명 표 민주당의 모습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은 실행력이거든요. 근데 실행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에서 실행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하는데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선대위의 중요한 직책들을 맡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재명 후보 쪽에 이제 새로 이제 떨어진 불똥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후보가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던 그룹의 임원들이 있었는데 이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 멤버 등의 일부는 또 고액 후원도 했다. 이게 드러났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문제가 될 거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이 사실은 이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룹이 대납을 했다라고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증거가 나온 게 없습니다. 의혹 변호사비를 대납했다고는 증거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고액 후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쪼개기 후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4명 정도 되는 분, 이 그룹에 소속돼 있는 임원이나 뭐 직원들 중에 4명 정도가 아마 후원을 한 것 같고 일반인들보다 좀 더 많은 돈을 후원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후원 관련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그것대로 조사를 해야 되지만 고액 후원 명단에 있기 때문에 뭐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그걸 선을 긋고 있고 아니라고 지금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란은 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증거가 없어서 특별히 나온 무슨 결과나 증거가 없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왜 그 그룹 사람들은 항상 이 후보하고 엮여 있느냐? 그런 그쪽이 의혹 뭐 제기는 있을 것 항상 같습니다. 뒤에서 대주는 거냐? 뭐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 보면 선거대 대기위원회는 여기가 급하죠, 사실. 인선을 발표했는데 보니까 이준석 대표를 빼면 뭐 3선, 5선 의원들이 죽 있습니다. 이거 본부장들도 좀 너무 올드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근데 위에 위원장들이 공동위원장들이 올드하니까 또 너무 척이 질 수는 없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가요? 약간 좀 나이들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을 좀 이제 영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로 경륜이 있는 분들을 지금 주요 직책에 앉혔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김성태 지금 본부장 같은 경우도 젊은 층에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오늘 국민의힘의 대변인 지난번에 나는 국대다 그래서 선발을 해가지고 대변인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대변인이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뭐 민주당은 저렇게 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옛날 사람들, 올드보이들이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 상당히 크게 비판을 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좀 우려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경륜이 많기 때문에 선거를 많이 치러봤고 경륜이 많기 때문에 선거에 긍정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국민들은 좀 더 새로운 모습을 보기를 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저런 발언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적임자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좀 더 보완하고 유연한 조직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분들이 들어오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제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부분도 사실은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래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제 다양한 중진들이나 사회적 무게감 있는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이게 나이가 많은 분들이 됐는데 이것이 젊은 세대 특히 20, 30대에게는 어떻게 보일까 하는 부분은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신선하고 새로운 모습, 참신한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면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에 갇히게 돼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비전은 어떤 것이냐를 갖다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멤버 그대로가 계속한다면 이제 자칫하면 좀 부정적으로 비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일단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선대위원장이 이제 쥐고서 리드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자리는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그럼 뭔가 이준석 대표는 B 플랜이 있는 겁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아마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오늘 인터뷰하면서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시지 않는 부분도 상정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정권은 결국 윤석열 후보한테 있다라고 해서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후보가 정권을 갖고 있는 건 맞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오늘 얘기를 어제 밤만 해도 어느 정도 여지가 있었는데 아침에 두 분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거의 뭐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미 이미 짜여져 있는 틀을 바꿀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거 바꾸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는데 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받을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 상황에서 받을 거냐 제가 볼 땐 좀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한번 윤석 대표 말을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그러고 또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오히려 후보에게도 만약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지 못하는 상황이면은 그 김병준 위원장을 포함해서 다른 인사를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세워도 좋다. 다만 이제 개선은 명확하게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제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개선은 명확하게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제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러니까 변화와 쇄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지금의 멤버 가지고 그게 과연 보여줄 수 있을 거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그대로라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있던 분들이 뭐 3선, 4선 또 오랫동안 정치하셨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여질 거냐.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의 희망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을 못하게 되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라도 총괄 선대위원장 세우고 대신 정책이나 아니면 비전이나 이런 부분은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이런 메시지로 들리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꼭 필요한 거냐 그렇습니다. 이 문제. 혹시 모셔왔는데 계속 이렇게 서로 입장차를 가지고 투닥투닥 하다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고 그거보단 차라리 B 플랜으로 다른 분을 모시는 게 아닌가.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이 와야 뭐가 되는가. 윤 후보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득실이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득이라고 하는 것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면 연륜, 그다음에 경륜, 선거에 대해서 성공률이 높은 분 이런 분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 선거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대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치의 경력이 짧은 윤석열 후보의 약점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인 이제 실은 뭐냐 상황 논란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만약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충돌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본인의 입장을 쉽게 바꾸거나 본인의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 잘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다른 조직의 구성원들과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걸 과연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갈등의 요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윤 후보 입장에 상당히 고민이 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본 상황으로 본다면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시는 게 최상이지만 B 플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전 언론 보도는 조건 없이 선대위에 합류하겠다고 김종인 위원장이 나서지 않는 한 이제 끝이야. 결별이야라고 그쪽에서는 얘기가 끝났다라고 보도를 하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주접던 거 봤다 이렇게 되는데 언론들이 자꾸 싸움을 붙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희망을 갖고 기다리고 모시려고 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뭐 결별을 얘기했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언론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갈등 요소를 부추겨야 많은 사람이 읽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전혀 갈등이 없는데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분의 생각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선대위 구성 과정부터 윤석열 후보는 지금의 멤버로 가는 걸 원하는 것 같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의 멤버는 안 된다. 즉 다시 말씀하면 올드보이는 좀 뒤로 물러서고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와야 된다. 개혁적인 성향이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둘의 충돌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후보가 결정권을 갖고 있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점점점 좁아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일단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상당히 크게 앞서가고 있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온 것들 여론조사를 보면 하나는 뭐 오차범위 안에 붙어버린 게 또 있고 아니면 오차범위 바뀌긴 합니다만은 그 전보다는 좀 줄어들었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너무 이렇게 신경전을 오래 벌이니까 국민들도 필요한가 아니면 뭔가 신뢰가 좀 떨어지나 이런 걱정도 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로감이 쌓이는 거죠, 사실은.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윤석열 후보한테 좋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뭔가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소위 얘기되어지는 지금의 멤버가 국민들에게 뭔가 신선함이나 아니면 뭔가 좀 새로움에 대한 비전을 주지 못하는 부분도 실망감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반대로 민주당은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쇄신하려고 하고 있고 사과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대비가 되면서 일정 부분의 지지율 격차를 줄이는데 이 두 현상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얘기도 마지막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민족의 비극입니다만 6.25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을 치렀으면 그다음에 휴전이 있었고 휴전이 있으면 이제 전쟁이 끝나야 되는 건데 종전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양당 또는 양 후보 간의 입장차가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종전선언 문제와 한일 관계 문제 가지고 오늘 이제 그 외신 기자 클럽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두 분 다 토론을 했는데 거기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명확한 건 이겁니다. 본인의 입장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과 동일하다고 봐요. 무슨 말씀이냐면 국가 간의 예를 들면 정치나 아니면 경제 문제는 그것대로 가고 그리고 한일 관계 즉 뭐 위안부 할머님들 문제라든지 아니면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이건 재판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뒤집을 수는 없는 거다. 그 두 가지 트랙을 나눠서 접근을 해야지 두 개를 섞으면 결국 한일 관계가 더 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일본인에 대해서 일본인을 사랑하고 일본인을 존중한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고 법적으로 판결이 난 문제를 정치가 개입해서 그걸 바꿔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니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국내 정치의 외교를 이용하지 않겠다. 국민들을 친일과 반일로 갈라 한일 관계 과거에 묶어두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원론적인 입장을 주장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종전선언 문제도 전쟁을 끝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인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윤석열 후보는 약간 반대하는 입장인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이제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으로 종전선언을 좀 추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충돌하고 있는데 어쨌든 종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 실제적인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 상징적으로 종전을 선언한다고 하면 지금의 어떤 전쟁의 휴전 상태를 종식한다는 의미에서는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물론 뭐 여야가 합의한다고 해도 미국과 주변국들 간에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시작은 여야 간에 뭔가 일치된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은 거리를 좀 좁힐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의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의 부모를 만나 특검 요구를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자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은 오늘 정치권에서는 여성 인권과 차별 금지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직전 문재인 대통령이 성추행 2차 피해를 호소하다 세상을 떠난 고 이해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 중사 아버지는 국방부의 부실 수사로 책임자들이 전부 풀려났다며 특검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처벌해 주십시오.
문 대통령은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맞아 SNS에 올린 글에서 여전히 폭력에 희생당하는 여성들이 있어 마음이 아프다며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반성하고 거울 삼으며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권위 20주년 기념사에서는 20년 전 인권과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새로운 인권 규범의 필요를 역설했습니다. 우리가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성 인권과 안전에 관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는 즉시 성폭력과 전면전에 나설 것입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위해서 비동의 강간죄 원칙에 따라서 성범죄를 엄벌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논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 주최로 토론회를 열었고 정의당은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끝장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스토킹 살인 등 데이트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페미니즘 이슈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 모든 소수자와 약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 배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일부 해외 언론이 한국은 개를 먹는 미개한 나라라고 비판하며 개고기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취향이나 식습관까지 규제할 권리는 없다며 개 식용에 대한 옹호 여론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하며 관련 문제가 공론화됐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내년 4월까지 절차와 방법 등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급증하고 동물권과 동물 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식용을 오래된 식습관의 문화로만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간이 중심이 되는 민관 합동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는 한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관련 제도도 함께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 후보는 SNS를 통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개 식용은 사회적인 폭력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개 식용을 야만적인 문화로 치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이 후보는 이미 지난 8월 개 식용 금지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개 식용 금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했고 세계인은 K컬처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 식용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큰 숙제이고 고민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 경선 과정에서 식용개는 따로 키우지 않느냐는 발언으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는데요. 당시 당내 경쟁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다 똑같은 개인데 식용개는 도살하고 먹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니 듣기 거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그걸 국가 시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분들의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거를 개인의 선택에 그냥 맡기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반려동물의 학대나 이런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아니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게 아니고 식용 그 개라고 하는 거는 따로 키우지 않습니까? 반려동물 따로 키우는 식용개는 같은 개 아닙니까? 이에 윤 후보 반려동물 산업 관련 박람회를 찾았다가 식용개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시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반려견과 반려묘 7마리를 키우고 있죠. 이걸 들어. 얘도 말이야? 네, 말이에요. 이현지 쪽 여기 한번. 우리 집 애기도 말인데. 네, 알아요. 우리 아빠! 우리 친구들 살려주세요! 윤 후보는 식용개 발언과 관련해 개 식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는 개 식용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형사처벌한다거나 하는 그런 법제화는 국민들의 합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38만 가구 1,500만 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민의 78.1%가 개 식용 금지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하지만 개 식용 금지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업 선택권 침해라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반발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30년 넘게 이어진 개고기 논쟁, 식용을 종식시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지만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부동산 투기 혐의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손 전 의원이 목포시에서 받은 기밀 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조카 명의로 땅 거래를 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더 엄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번 이상의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중 처벌하는 건 과도하다는 취지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검사를 꿈꾸던 22살 군인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윤 씨 친구들과 가족의 절절한 호소가 이어졌고, 이제는 정말 우리 창호 같은 이런 불행한 일은 이제 다시는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늘 가슴에 기리면서 꼭 윤창호법 이번 15일날 본회의에서 원한 그대로 국민적 공감대가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국회는 같은 해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소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으로 엄하게 처벌토록 하고, 기존 3회 이상의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더 무겁게 처벌하던 기준을 2회 이상으로 낮추고 형량 또한 더 높였습니다. 하지만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으로 재판받는 사람들과 심리하던 법원이 일사부재리와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의 결론은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헌재는 과거 범죄를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이후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사례가 없다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이나 운전한 차량의 종류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재범 음주운전까지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건 과도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등 때문에 2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습니다. 헌재가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엄벌을 요구하는 상당수 국민의 법 감정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는 세부 기준 등을 정하는 후속 입법 작업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리얼돌 관련 재판에서 여성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미성년 여성을 본뜬 리얼돌 수입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 리얼돌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아동 성범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리얼돌입니다. 150cm가량 길이로 전체적인 외관이나 신체 부위가 실제 사람과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리얼돌을 수입하기 위해 김모 씨는 2019년 세관에 신고했지만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란 이유로 통관을 보류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김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리얼돌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했고 2심도 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해당 리얼돌이 16살 여성 평균 키보다 현저히 작고 얼굴 부분이 앳된 점 등을 근거로 16살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성행위 도구라고 규정했습니다.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를 사용하는 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왜곡된 인식을 형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 위험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성년 리얼도를 대상으로 한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과 올해 10월 성인 리얼돌 수입은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환영 입장을 내고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 도구로 수단화하는 행위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는 리얼도를 시장에서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성년, 미성년 외관을 구분할 때 제품 외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무혐의 처분할 거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 방문하는 일도 빚어졌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이 사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좀 복잡하긴 하지만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검찰 어딘가에서 고발장을 이렇게 꾸며주셔라고 국민의힘으로 건너갔습니다. 네. 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웅 의원이 받은 모양인데 그걸 정경식 네. 또 그 정경식은 또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건너주고 해서 마지막에 어떤 변호사가 네. 당의 일을 맡고 있는 변호사가 이제 고발장을 마지막으로 꾸민 것 이렇게 됐는데 전달받아서 건네준 거는 무혐의가 된다. 이제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공수처에서는 이 사건을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게 9월 9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3개월째 이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손준성 검사에서 그 윗선으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뭔가 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여론을 이제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등으로 고발장을 작성한 것인데 사실 이게 검찰 내부에서 작성된 것이 맞다면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이것을 자발적으로 했을 것인가라는 네. 의문이 떠나지가 않는 것이고 그렇다면 뭔가 자가 발전식으로 하고 윗선의 암묵적인 지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명시적으로 어떤 명령 하에 한 것인지 이 부분이 규명되면 되는 것인데 사실 수사에서 이 부분이 손준성 검사 그 위로는 더 이상 경위에서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대선이 이미 D-100일, 그러니까 100일밖에 남겨두지 않는 시점이 되는데 이 야권의 유력 후보를 그리고 지지율이 지금은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를 과연 소환해서 조사하고 소환까지 하지 못하더라도 기소에까지 이를 것인가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기소 범위는 상당히 애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쪼그라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과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분석과 전망입니까? 아니면 공수처를 뭔가 그래도 취재해갖고 그렇게 돌아가는 낌새를 기자가 캐치를 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객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정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렇다면 누가 실질적으로 고발장을 작성한 것인지 그 주체가 사실상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났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영장 청구 당시에 그냥 성명 불상자로 특정이 됐고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누구와 공모해서 이런 고발장을 작성하게끔 하였는지와 관련해서도 그 윗선이라는 거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그 윗선이라는 게 사실 대검 차장과 검찰총장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상 두 사람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 둘 중에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못해서 이 공모와 관련해서도 이걸 불상자로 남겨뒀는데 이 부분이 전혀 이 사건의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수사의 마무리까지 기대하는 것은 지금으로서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공수처는 정해진 건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주변에서 계속 관측하건대 그리로 떠밀려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오니까 나름대로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거는 대장동 의혹과 어떤 카운터파트죠. 네. 대척점에서 나름대로 윤석열 후보를 갖다가 뭔가 이렇게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대단히 큰 의혹이라고 보고 민주당 의원들이 나름 뭐 기대한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항의 방문까지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에 어떻게 항의하는지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고발장이 작성돼서 전달되고 이후에 다시
검찰에 접수돼서 처리되는 이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누가 봐도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또 전달한 것이 분명한 김웅 의원이나 정점식 의원에 대해서조차도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부실 수사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번 고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 지금 고발장 이렇게 들고 있는 건 아마 윤석열 후보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또 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손준성 검사는 불러도 지금 뭐 또 미루고 해서 내일 모레 또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또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수사를 했는데 입을 닫고 있어서 못 밝혀내는 걸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사실 검찰에서 먼저 초동 수사를 했고 그 수사에서 밝혀진 것은 이 손준성에서 김웅, 김웅에서 조성은 씨로 이 옮겨진 텔레그램 이 메시지 내역 자체는 조작되거나 뭐 위조되거나 누군가가 변조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검사가 이 고발장 사주와 관련해서는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공수처로 이 부분을 넘긴 것인데,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고발장이 사실상 국민의힘으로까지 건네가서 실제로 고발이 된 이런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 실체를 밝히지 못한다. 이제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부실 수사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이를테면 손준성 검사는 불구속 기소를 하더라도 정점식 의원이나 김웅 의원은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를테면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법률자문위원장 직책에 있었습니다. 아마 고발장을 본인이 스치듯이 본인을 스쳐서 이 부분을 이 자문위원회 이름을 올리고 있는 변호사에게 접수를 한 부분은 인정이 됐지만 더 이상 어떤 관여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고, 다만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서 거의 많은 부분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손준성 검사와의 연결고리, 그리고 이 당과의 연결고리를 하는 거의 유일한 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고 마무리를 하고 심지어 불기소를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부실 수사다라는 어떤 그런 비판을 좀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일부에서 비판하는 건 도대체 그러면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사건의 본질에 뭔가 접근을 이게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이런 의문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다 부인하고 한 사람은 기억 상실이고,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당사자일 수는 있지만 의혹에 한 이제 연결고리가 되니까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조사를 안 하고 한 번도 조사를 안 했는데 기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그렇다면 사실 공수처가 좀 더 속도를 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 그 당시에 그 손준성 검사가 부인으로 일관을 했다고 하더라도 손준성 검사가 소환을 뭐 차일피일 미뤘던 것도 있지만 뭐 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수순을 밟기보다는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기 이전에 소환 내지는 서면 조사라도 시도를 해서 뭔가 사건의 윤곽을 들여다보고자 했다라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은 너무 실기한 것이 아닌가. 지금 뭐 여야 후보들이 다 확정되고 대선이 정말 10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소환까지 한다면 어떤 정치적인 중립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오해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장이 지난 17일에도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공수처 수사가 어떤 정치적인 중립 여부에 대해서 의심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사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후보를 정조준한 그 칼끝은 사실상 철회되거나 무뎌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공수처와 관련된 논란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술 접대, 향응 접대를 받은 걸로 돼 있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 그 사건을 이제 수사하기 위해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긴급하게 이제 가로막았습니다. 근데 긴급하게 가로막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해서 그 절차를 수사하는데 이 수사를 또 가로막고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했다라는 이제 의혹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성윤 고검장입니다. 이 이성윤 고검장을 그래서 서울 남부지검은 아마 기소를 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법을 어긴 거다라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근데 이 문제가 있다고 기소를 했는데 그게 바로 다음 날 공소장이 공개돼 버렸죠. 어떻게? 그렇습니다. 파일로. 그런데
이 공수처는 이제 이 문제에 이제 다시 얽히게 됐습니다. 네. 자, 여기서부터는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한데 네. 좀 요약을 하자면 이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씨 불법 출금 사실에 대한 수사를 압박으로 못하게 했다라는 의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5월 달에 기소가 됐는데 이 전담 수사팀이 수원지검 수사팀이었습니다. 수원지검, 예.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소장이 바로 이 당사자인 이성윤, 지금은 고검장이 받기 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게 법리적으로 보면 이 공소장이라는 건 수사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것인가?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피의사실, 그러니까 기소가 되기 이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아하. 이 수사 관련자가 누설을 했을 경우에 처벌받기 때문에 예. 이 기소가 이뤄진 공소장은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공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되자 이 법무부에서는 대검에 한번 진상조사를 하라고 감찰 지시를 내렸고 예. 감찰 지시가 내려졌는데 실제로 이 담당 수사 검사들은 이 공소장을 뭐 유출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는 감찰 그런 결과는 보도가 그렇게, 예.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공수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다. 그 수사 검사들이 제대로 했는지에 네. 대해서라고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했는데 압수수색 계획이 또 다 알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상당히 유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압수수색은 밀행성이 가장 큰 원칙이자 좀 덕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좀 일시에 단행하는 게 이 증거물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입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이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그 당시에 수사팀에 있던 검사들에게 우리가 압수수색이 언제 예정돼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상물은 무엇이며 참관을 준비하시라라고 안내를 하고 고지를 했던 겁니다. 예. 그러자 이 부분이 또 언론에 알려진 것인데 아마 합리적으로 추론을 한다면 지금 공수처의 수사에 불만을 가진 그 당시에 수사팀이 알리지 않았겠느냐라는 전망이 좀 힘을 얻고 있어서 지금 공수처와 그 당시 수사팀, 검찰 수사팀과의 어떤 힘겨루기 그리고 신경전이 상당히 날카롭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사를 했고 이번에 압수수색을 이제 참관해야 되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아니 감찰 결과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고 다 드러난 것 같은데 우리가 예전에 공수처 쪽을 수사한 게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오히려 표적 수사하는 거 아니냐 네. 공수처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이건 명예훼손이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예, 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검찰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또 공수처와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이성윤 지검장을 당시에 소환할 때 황제 소환이다. 관용차로 모시다시피 해서 조사를 했다라고 해서 예.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수처가 보도자료를 내는데 관용차 1호차, 2호차가 있는데 2호차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를 뒷자리에 호송하기 위해서 뒷문이 열리지 않는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차량으로 호송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했는데 이 개조가 되지 않았다. 이런 또 반박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당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이성윤 당시 지검장을 수사했던 수사팀이 이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다. 라고 해서 공수처 대변인을 또 소환하려고 하기도 했고 해서 이런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사팀을 표적 삼아서 과거의 정당한 수사를 문제 삼고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인데 공수처 입장은 압수수색 영장이란 건 공수처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법원의 어떤 발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법원도 일정 정도 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수사 자체의 정당성으로 좀 강하게 항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하나만 더 네. 이제 파고들어 본다면 그 지금 법원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검사의 이름은 맞는데 이미 직함은 바뀐 지가 예전인데 그렇죠. 직함까지 틀리게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러면 법원에다가 직함도 틀린 걸 거기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거기에 있다고 해서 압수수색하러 가겠습니다라고 허가받은 거는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문제 삼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 당시에 수사팀이 있었는데 보통 큰 수사를 할 때는 다른 부에서 파견을 오는 형식이 있습니다. 예. 근데 박범계 장관이 그 당시에 2명의 검사에 대해서 파견을 연장하지 않고 본인이 근무하던 근무지로 돌려보냅니다. 예. 그러니까 공소장이 유출되던 그 시점에는 이 수사팀에 있지 않았던 검사 2명도 이 지금 같이 참관을 하라고 통보가 됐기 때문에 이 해당 검사 2명은 이거는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 절차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시작인 공수처 입장에서는 상당히 참 여러 가지 이제 난관을 계속 겪게 되는데 어떻게 수습해 나가는지는 좀 봐야겠군요. 예, 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가 처음으로 600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의료 여력이 소진 상태라며 재택 치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938명. 전날보다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4,000명에 근접하며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6명 늘어 612명으로 처음으로 600명대에 진입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85%는 60대 이상 고령층입니다. 위중증 환자 증가에 따라 사망자도 39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4차 대유행 이후 최대치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특히 고령층의 감염 확산이 집중되면서 중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했고 수도권만 놓고 보면 의료 대응의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9%이고 서울은 85.5%에 이르는 등 사실상 수용 가능 역량의 턱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71.5%로 크게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도권 병상 대기자도 전날보다 급증한 940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미 의료 인력의 피로도가 극심한 상황인데다 음압 병상을 늘리려면 추가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더라도 의료 체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중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재택 치료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현장에서 올라오고 있는 여러 개선 건의 사항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보다 재택치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증 환자 중심으로 병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병상 여력을 확보하도록 관련 조치를 서두를 계획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수도권부터 다시 일상을 멈추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유행 위기에 대한 정부 대책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 규모가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일상을 멈추는 비상계획 발동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확진자 규모를 줄이지 않고서는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코로나19 중환자를 돌볼 의료 역량 한계를 이미 넘어섰다며 감염 확산을 최대한 막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상을 잠시 멈추고 이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필요성을 제기한 이유입니다. 의료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건 맞아요. 전체적인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될 수밖에 없고 이게 사적 모임의 제한이든 영업시간의 제한이든 당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회식 등 사적 모임을 자제하도록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해 10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한 것을 미접종자 2명 이하의 최대 4명 허용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하기가 부담이 된다면 수도권, 특히 서울만이라도 바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서울이 지금 확진자 수가 매일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구 밀도가 높아서 전파가 더 빠른 속도로 가속도가 붙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처럼 방역을 강화해 시간을 벌면서 고령층 추가 접종을 설득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소아 청소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2021년 학생의 발생 건수는 증가했으나 접종률이 높은 고3의 발생률은 현저히 감소하여 고3 대상 백신 접종의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12살에서 17살 접종 완료율이 17%에 불과한 만큼 감염 취약시설인 노래방, PC방 등의 청소년 방역 패스 확대를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는 내일 추가 방역 대책을 발표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는데요. 방역 패스 확대 적용이 유력해 보입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방역 강화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각 분과위별로 이미 토론을 거쳤겠습니다만은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함께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지혜로운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들은 현재의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 일상회복이 지속되기 위해선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4차 유행의 감염 양상을 분석하면서 고령층의 돌파 감염과 백신 미접종자 감염 증가로 사망자가 늘고 있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추가 방역 조치엔 방역 패스 적용을 확대하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을 일반 식당과 카페로 확대하고 12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도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백신 패스 유효기간 설정, 사적 모임 가능 인원 중 최대 4명까지 허용한 미접종자 숫자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진짜 훨씬 역대급으로 많은 위중증 환자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많이 안 좋고 저희가 여러 가지 추가 조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추가 접종을 신속하게 완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백신 접종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일상회복준비위원회에서 논의된 방역 강화 수칙은 중대본 회의를 거쳐 발표되고 다음 주인 29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로 인상하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이어져 오던 0%대 금리를 마감했습니다. 물가는 내년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기관 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5월 사상 최저인 0.5%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8월 0.75%로 오른 뒤 다시 석 달 만에 1%로 인상된 겁니다. 이로써 지난해 3월부터 20개월간 이어졌던 0%대 금리 시대도 막을 내렸습니다. 국내 경제가 글로벌 공급 차질 등에도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이는 점,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 유의할 필요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 등의 판단에 따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였습니다. 금통위는 소비자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을 기준금리 인상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10월 3.2% 상승해 9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가계부채는 1,84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내년에 기준금리가 0.25%포인트씩 두세 차례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 정부 지원금 등에 힘입어 4.0%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 소비 수요 증가 등을 반영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1%에서 2.3%로 올려 연말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면서 물가 안정이 금융당국의 최대 현안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네, 조선일보의 전문가 칼럼입니다. 종부세가 부자한테만 폭탄으로 떨어지는 줄 아느냐? 서민한테도 간다. 월세 올려라. 나는 세금이 5배나 올랐다. 종부세 때문에. 자, 우선 월세를 10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예, 주택임대차보호법. 월세를 올리거나 전세를 올리거나 5% 이상은 올릴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는 3배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지난해 냈던 거에서 3배 이상이 넘어가면 깎아줍니다. 나는 보유세가 3배 틀림없이 더 넘어서 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지난해 내실 때 이미 상한선을 넘어서 감액을 받으셨고
올해는 감액받은 뒤가 아니라 감액받기 전 세금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주말에 화제가 됐던 유명한 기사입니다. 보십시오. 자, 우리 집 강남구 반포자이에 84, 60 두 채를 갖고 계시고 20년 이상 사셨다는 분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바로 사실 확인이 들어갔습니다. 보십시오. 반포에는 반포자이가 3개밖에 없는데 2009년이 제일 먼저 생긴 건데 어떻게 20년 넘게 살았다고 하느냐?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거짓말이냐? 비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그 기사를 살펴보니까 20년 넘게 살았는데 라는 거는 싹 빠져나가고 재건축 전후해서 포함하면 오랜 기간 살았는데 이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자, 반포자이 가격을 한번 좀 봐야겠습니다. 예, 두 채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두 채를 합치면은 한 50억에서 60억 사이가 되겠죠. 두 아파트 모두 구입할 때보다 이거는 아마 한 2배 반이나 2배 뛰었을 것 같고, 이거는 글쎄요, 재건축 전에 갖고 계셨으면 몇 배가 됐을지 상상하기가 좀 어렵네요. 아마 상당히 많이 뛰었다는 거 짐작하실 겁니다. 왜 이런 식의 기사가 자꾸만 쏟아져 나오는가? 그것은 첫 번째 기사 끝에 등장하는 한 구절이 아마 그 답인 것 같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종부세, 서민은 상관없다는 당신에게. 그 밑에 보면은 파란 기와집에서는 웃음소리.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파란 기와집. 종부세 정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판하고 미비한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공격을 목적으로 해서 현실과 사실을 적당히 가공하거나 짜깁기해 왜곡하는 건 언론이 할 일은 아닙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국회가 대중문화예술인도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보류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은 입대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지난 6월 시행된 병역법 개정안에 따라 모두 입영을 1년씩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봉사활동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모든 세계인이 다 아는 글루미상이라든가 BTS가 받은 2개의 상 이런 것들은 이 안에 없어요.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우승을 하면 병역 면제시킬 겁니까? 뭐 게임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은 팝이 왜 빠졌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영향력은 훨씬 팝이 크다는 걸 알고 있고 지금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걸 자꾸 너무 확대를 해 나간다면 뭐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국회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공청회를 포함한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객관적 기준이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닥친 게 인구 국감에 따른 게 이제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 이와 별도로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을 받아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은 지난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BTS 멤버들이 입영 연기 신청을 해와 장관 추천서를 병무청에 제출했고 모두 입영 연기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나이가 많은 1992년생인 멤버 진은 내년 12월까지 활동 가능합니다. 7명의 완전체 BTS는 내년 말까지 볼 수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프랑스를 떠나 영국으로 향하던 난민 보트가 전복돼 최소 2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 같은 시도를 알선한 조직에 대한 단속에 나서는 한편 이번 사고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4일 프랑스 북부 해안가에서 사람들이 고무보트에 오르고 있습니다. Where are you going now? Go UK. Go UK. 영국에 가기 위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등에서 온 난민들입니다.
부모와 함께한 어린아이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정원을 훨씬 넘겨 위태로운 모습의 보트가 출발하자 난민들이 손을 흔듭니다. 이날 하루 25척의 고무보트가 영국을 향해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 영국 해안에 도착했지만 보트 한 척이 도중 뒤집혀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그동안 영불해협에서 일어난 사고 중 희생자가 가장 컸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하고 난민들을 위험한 보트에 태워보낸 국제 알선 조직을 비인도적 범죄 집단이라고 규탄했습니다. And we leave no stone unturned to demolish the business proposition of the human traffickers and the gangsters. 해상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프랑스 정부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알선책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난민의 위험한 영불해협 도하를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지만 근본적인 대책과 관련해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습입니다. 영국은 프랑스에 난민들이 위험을 무릅쓰지 않도록 해안 경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고 프랑스는 영국이 브렉시트 명분으로 난민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영국이 EU를 탈퇴한 브렉시트 이후 영불해협에서의 난민 사고는 해마다 늘어 2019년에 4명, 2020년 9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올해에는 이번 사고에 앞서 14명이 숨졌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Godkänns voteringspropositionen? Svaret är ja. Klart för röstning, ja för att godkänna förslaget, nej för att förkasta förslaget. Det var bara jag som såg. Jag tänkte att vi kunde lägga till lite extra dramatik här. Då säger jag igen. Eftersom mindre än hälften av riksdagens ledamöter har röstat nej har kammaren godkänt förslaget att utse Magdalena Andersson till statsminister. Det är däremot inte Miljöpartiets uppgift i politiken att genomföra en SD-förhandlad budget. Det var vi tydliga med i somras och det står vi fast vid. Miljöpartiet har ju nu meddelat att de inte längre vill ingå i regeringen. Här måste ju varje parti göra sina vägval. Och enligt konstitutionell praxis så bör en koalitionsregering avgå om ett parti lämnar regeringen. Min bedömning är ju att motsvarande naturligtvis måste gälla även när riksdagen har valt en ny statsminister.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